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창수입니다. 요즘에 이 사회적 분위기로 이 외출도 자주 못하고 외식도 자주 못하니까 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기회가 참 많죠. 근데 이렇게 음식 재료나 소스를 보면은 뒤에 설명서가 아주 자세히 적혀 있잖아요. 재료가 무엇이고 원산지가 어디고, 그 다음에 유통기간이 어디고, 그 다음에 이제 요리 방법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재료하고 소스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자세히 내가 누구이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언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당신 인생에 참 좋겠다, 이렇게 아주 자세히 적혀져 있는 그런 마음의 지도를 갖고 태어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니까 최소한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에 대한 지도는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인데, 빌 브라이슨이 쓴 버디에 보면은 우리 몸 세포에 있는 DNA를 이으면은 지구에서 명왕성 이를 만큼 길다고 해요. 그러면은 현대과학이 발달을 해서 그 많은 DNA에 있는 정보를 다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아마 내 삶의 지도도 찾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고민합니다.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은하수로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SF 소설인데 저는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아주 진화된 외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진화했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문제는 다 풀었어요. 근데 딱 하나 못 푼 게 있습니다. 왜 살아? 우리는 왜 죽지? 그 질문을 매일같이 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풀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만듭니다. 보통 컴퓨터가 아니고 정말 슈퍼컴퓨터고, 이름은 이제 딥서트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딥서트라는 이제 슈퍼컴퓨터한테 물어봅니다. 삶의 의미가 뭐야? 그랬더니 이 컴퓨터가 하는 얘기가 그건 너무 어려워서 최소한 750만 년은 걸리겠다. 그래서 이제 이 외계인들이 750만 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750만 년이 되는 날 너무 이제 막 기대를 하면서 이 딥서트를 만나러 가는 거야. 드디어 우리가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구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삶의 의미가 뭐야? 그랬더니 딥서트가 하는 얘기가 아직 못 풀었거든? 그러니까 대강의 대답이라도 줘. 우리는 이제 750만 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 그랬더니 이 컴퓨터가 하는 얘기가 답은 40이야. 그러니까 이제 외계인들이 삶의 의미의 답이 왜 40이야? 그랬더니 답은 42가 맞는데 질문이 어려워서 그 질문을 풀려면 최소한 1000만 년 걸리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 슈퍼컴퓨터인 딥서트도 못 풀었으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고민하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지도가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지요. 근데 제가 예전에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MRI를 찍으러 들어갔더니 이 온 방의 벽이 하얀데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계도 없는 방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가장 힘든 게 시계가 없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제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참 시계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시계라는 건 사실은 시간의 지도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는 길을
그 기록한 것이 시계인데 우리는 그 시간의 지도인 시계를 보면서 매일의 삶을 계획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내 삶의 여정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의 지도가 있다면 보다 더 우리는 우리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다 발휘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10번의 시간은 그 내 삶의 여정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의 지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마음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서 저 얼마 동안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뭐 학교 다닐 때 나름 열심히 했고 교수님한테 인정도 받았고 상도 받았으니까 자기는 졸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바로 취직이 될 거로 아주 기대가 컸는데 한두 번 이제 직장에서 실패를 하니까 굉장히 낙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면서 이제 위로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인생은 직선이 아니야. 네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더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이 편해. 근데 전혀 저희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그렇게 힘들 때는 어떤 얘기도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나 이 교훈적인 얘기는. 근데 그게 사실은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의 철학자인 피테도 외부의 세계는 늘 나를 방해한다는 요지의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인생살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사방이 지뢰밭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젊은 날에는 그것을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젊은 날에는 내 인생은 그냥 직선이고 상승곡선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일이 진행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하고 다 나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내담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인생의 꿈이 뭡니까? 그러면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야. 그럼 행복이 뭐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일이 해결되고 그래서 평탄한 삶을 사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 아니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봐야지만 내 진짜 실력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인생이 직선으로 상승곡선으로 계속 풀리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내 잘난 맛을 사는 거죠. 사실은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안 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좌절하죠. 역시 내 인생은 이거는 엉망진창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하고 이제 이생망을 외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힘들게 한 것 같은 주위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남들처럼 부모님이 나를 잘 도와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안 겪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기업에서는 당연히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뽑겠지. 그러면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뭐.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친구한테 자기가 이제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또 어떤 분은 뭐 내 문제인데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봤자 뭐 도와주겠어? 그리고 자기 혼자 이제 문제를 안고 가지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저 같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정말 삶이 안 풀리니까 제가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요 하고 이제 도움을 청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점집에 가서 제가 언제 취직이 될까요? 하고 이제 물어보지요. 근데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의 정신과 의사들하고 한 나라의 문화가 이제 정신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외국인 의사가 이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듣기로는 이 한국의 많은 분들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 정신과를 찾아가지 않고 점을 보러 간다는데 그렇다면 정신과 의사로서 그런 사람의 심리까지 이해하려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같이 상담하면서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그 명리학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어요. 근데 아주 제가 그 특별한 경험을 저한테 하게 해준 이제 환자분이 오셨는데 30대 중반인데 정말 자기가 죽을 것 같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제 점술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술가가 이분한테 2년 후에 죽는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에 30대 중반에 자기가 2년 후에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 당연히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 중에서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이 죽음에 연관된 두려움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 이제 그분은 저한테 너무 불안하니까 그 불안감을 좀 감소시켜줄 약을 달라는 건데 그 불안감이 너무 크니까 그 아무리 좋은 항불안제제를 써봤자 안 됐죠. 그렇다고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하면 오히려 저를 더 설득시키잖아요. 그 역술가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맞췄는지 아냐고. 근데 사실은 몇 번 오시다가 안 오셔서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담을 해보면 참 이상한 경험을 하는 게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떤 분이 오시면 그 비슷한 문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연이어서 오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사업이 안 돼서 점을 보러 갔더니 아버지 때문에 자기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이 연을 끊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자기하고 딸하고 사주가 너무 안 맞아서 한 집에서 같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이 잘못될 거니까 내가 딸을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얘기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알아야지만 제가 또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우연히 제가 그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저희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선배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인데 오랫동안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귀국을 했는데 아주 우연히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미국을 갔더니 미국의 의사들이 자기한테 첫 번째 질문이 한국의 산부인과학은 어떤 겁니까?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의과대학에서 그 배운 거 자기가 하는 진료 그 과정을 얘기했더니 아니 그거는 서양의 산부인과학이고 당신네 산부인과학이 뭡니까? 그래서 그 선배가 이제 동의보감서부터 공부를 했더니 동의보감을 공부하면은 당연히 이제 음양오행서를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명리학을 공부했더니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고 저보고도 그 공부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선배가 도와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 그 사주를 보니까 제가 이 정통 어떤 학문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문 외에 다른 것에 대한 그 호기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연히 그 명리학을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운명의 힘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명리학을 공부해 보니까는요, 그것이 동양의 성격학이더라고요. 그럼 성격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풀어야 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 방식을 결정하는 게 바로 나의 성격인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그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냥 좌절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주위를 원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내 실력을 쌓아나가자 하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이 다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해결해가는 방식이 다르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운명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해서 유명해진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가 아직도 유효한 이유는 내가 내 성격을 알아야지만 내가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요, 성격은 뭐냐 하면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역사를 이해하는 그 역사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현재 내가 이 보이고 있는 나의 성격, 나의 특성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죠. 내가 태어나서 나한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내가 풀어왔는가. 결국 내 삶의 역사인 거고, 그 성격이라는 것은 그 한자를 풀어보면은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심리, 나라는 사람의 마음의 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고 그분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든지 그냥 좌절하든지 그런 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성숙해 했다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성격이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의 어떤 살아온 역사서이기도 하고 내 마음의 격, 그걸 이제 그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신과에서 하는 게 뭐냐, 그 정신과 상담은 뭐냐, 심리학에서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현재 이 시점에 나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현재 나의 성격을 그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나의 성격을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그 과정을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의학하고 심리학은 그렇게 나의 역사를 이해하는 과정을 어떻게 다루냐면은 나의 보고에 주로 그 의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인간관계, 내가 생각하는 사회, 내가 생각하는 대인관계,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알아가게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를 정리하는 학문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아무리 내가 나에 대해서 깊숙이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 모자란 부분은 그 심리적인 이제 그 도구가 있습니다. 심리검사 도구로 그 정보를 알면은 이거는 아주 그 정확한 굉장히 그 여러 척도가 많기 때문에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로 알아갈 수가 있고 이것은 그 객관적으로 모든 점수가 수치화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내 심리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은 그 상대방의 치료자가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신과나 심리학은 그렇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나를 스스로 정리하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스스로 찾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느끼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성취감을 느끼고 언제 나 자신에 대해서 뿌듯한 자긍심을 갖냐 하면은 내가 내 문제를 풀었을 때 그때 느끼는 이 자긍심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이제 자기 신뢰를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과정까지 가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때 그 자기 문제를 푸는데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부터 자기를 들여다볼 때 진짜 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다가 막 파도치면은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바다가 잔잔해야지만 그 바다가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데 대부분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자기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요인들이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고 또 살아가세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내가 아는 나를 조금 더 빨리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명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뭐 여러분들 그 아시는 분도 참 많으시겠지만 명리학의 이제 기본 이론은 뭐냐면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이루는 에너지, 그것을 이제 명리학에서는 오행이라 그러죠. 그런 균형과 조화로 이제 나를 알아가는 학문인데 사실은 이 명리학이 동양의 성격학이고 운명학이기도 하지만 그 사상은 이 명리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양 철학, 서양도 사실은 그 자연주의 철학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자연을 이루는, 우주를 이루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유태교에서는 인간은 우주의 기운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근데 명리학으로 그분의 특성을 보니까 이게 마치 그 그림 보듯이 한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신의학과 심리학으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세밀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명리학은 좀 시간이 단축이 되지만은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조합을 한다면 나에 대해서 아주 통합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정말 사실은 어떤 문제든지 내가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과정을 알면은, 그리고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그것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름길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신학적인 분석하고 이 명리학적 분석하고를 같이 활용을 해서 내담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더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자기는 정말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사람들한테 잘해주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는 문제를 갖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정말 예의 바르게 매너 있게 정도를 지키면서 잘해주시는데 조금 더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은 상대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조금 내가 보기에 예의가 아니거나 자기가 보기에 이게 정도가 아니면은 꼭 그것을 지적질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누구든지 누구한테 지적받거나 조언받거나 잔소리 듣는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피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대로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지적질하는 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심리학적으로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조금 이 관용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너그럽게 이해를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명리학적으로 당신을 상징하는 글자가 음의 금인 신금이라는 건데, 그것은 이제 자연현상으로는 이 보석도 상징하지만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큰 칼보다 작은 칼을 빌 때 아프잖아요. 그리고 제일 아플 때가 종이 갖고 이렇게 쓰다가 이 종이에 비워보세요. 너무 아프죠. 그러니 당신이 상대를 베는 걸 모르지만 상대는 그렇게 베니까 마음이 아파서 상처를 받으니까 당신을 피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경험이 내담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임상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제 제 자신의 경험인데, 사실 이제 정신과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약물 치료와 그다음에 이제 상담 치료인데, 정신과 의사가 상담 치료를 이제 자기의 전공으로 하고 싶으면은 저도 저희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 문제를 알아야지만 환자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문제가 있어서 저를 찾아오는 환자를 보면은 내 문제인 것 같아서 더 공감을 하고 동정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내면을 보는 것 같아서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고 야단을 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프로이드가 이제 정신분석에서 치료자의 역할은 환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정신분석을 받았습니다. 정신분석 과정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제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명리학적으로 제 사주를 풀어보면서 이게 한눈에 그냥 들어오는 경험을 하고, 그동안 제가 저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 또 저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겠더라고요. 요즘에 뭐든지 실증주의잖아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하는 학문 분야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논문을 써야 되니까, 제가 이제 성균관대학원에 들어가서 명리학의 근원이 이제 주역입니다. 주역의 궤로
한 사람의 이제 특성을 분석하고 그것이 주역의 괴를 분석한 거와 어떻게 이제 상관관계를 이루는지에 대한 논문을 써가지고 그게 이제 통과가 돼서 두 번째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리학과 이 정신의학적인 분석은 어떻게 제가 논문을 썼냐 하면은 명리학적으로 그 사람의 특성을 분석한 다음에 또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성격, 기질, 대인관계를 보는 이제 그 한 분한테 물론 이제 다 이 검사 결과는 우리가 논문으로 쓸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 동의를 받았죠. 그래서 한 분을 이제 그 정신의학적인 도구를 써서 분석을 하고 그분의 이제 사주를 분석을 했더니 서로 상관관계가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SCI에 등재되어 있는 논문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임상에서 이것을 써보니까 정말 정신의학으로 나를 아는 것은 나라는 집의 설계도면을 보는 것과 같아요. 정말 디테일합니다. 우리가 정신과적으로 심리학적으로는 자기의 성격, 기질, 심리, 대인관계를 아는 척도도 굉장히 많고 수식 가지고 이게 다 객관적인 그 그래프와 점수로 나오니까 우리가 그 집의 설계도면을 보면 얼마나 정확해요. 하지만 설계도면으로 봤을 때 이 집이 지어졌을 때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잖아요.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명리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명리학은 나라는 집의 입체도면을 보는 것과 이제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제 강의의 목표가 내가 내 삶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이제 내 마음 지도를 그리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나의 장점은 뭐고 나의 단점은 뭐고 보완할 점은 뭐고 나의 잠재 능력은 뭐고 그것을 이제 알면 알수록 정말 그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정말 나를 알면 알수록 그 나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 지름길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세상과의 관계도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주로 내 가장 좋은 친구가 된 게 이게 휴대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이 휴대폰의 해상도인데 이 휴대폰의 해상도가 좋을수록 거기에서 오는 정보를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내 마음의 해상도가 아주 그렇게 좋아서 내 마음을 내 심상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다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